클린 코드의 정의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클린 코드의 작성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1 원칙은 이제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해야겠습니다. 변수명도 그렇고, 함수명도 그렇고, 이제 나와 동료가 소스 코드를 보고 금방 이해하고 군더더기 없고 그런 코드를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1 원칙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가 이제 포맷이 배드 케이스랑 이제 굿 케이스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미 없는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D라는 거, 뭐 A1이라는 거, 이런 변수명은 어, 지금 개발할 당시에는 하루 정도는 뭐 이 변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 전혀 이 코드에 대해서 연관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코드를 본다면 전혀 이 D라는 변수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인지했는지 개발자도 친절하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악하기 위한 더 부가적인 시간을 들이기보다도 아예 변수명을 지을 때 elapsed time in days, 날짜로 해서 날 단위로 해서 일자 단위로 해서 경과 시간을 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짓는다면은 뭐 누가 와도 내가 나중에 훗날에 보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생성한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이런 변수명을 보면 이제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명을 지을 때는 이렇게 의미 없는 그 변수명을 짓지 말고 의미 있는 변수명을 지어야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원래 의도는 제너레이션 타임 스탬프 해서 생성한 시간을 찍고자 저장하고자 했는데 요거가 어떤 개발자는 어, 약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변수명을 지은 것을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했는데 무엇을 했냐? 날짜를 year, month, day, 뭐 시간, 분, 초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번 발음을 해보실까요? 젠님드 뭐 해가지고 발음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 변수명을 지으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코드 리뷰를 할 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변수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발음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몇 개가 이런 변수명으로 나오면 뭐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수명이 여러 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단히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쓰기보다도 그냥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전체 단어를 써서 작성하는 것을 이제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이 지뢰찾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셀이 선택을 했을 때 주변에 이렇게 깃발이 꽂힌 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선택하고 싶을 때 왼쪽에 있는 배드 케이스랑 오른쪽에 있는 굿 케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 함수 명칭만 보고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뭐 getDem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얻는지 뭐 이렇게 모호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get flagged cells 하면은 밑에 있는 코드를 굳이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함수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같이 함수명을 지을 때도 이렇게 의미 없이 짓지 말고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볼까요? 다음 케이스는 아까 같이 이제 의미 없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A1, 뭐 A2 이렇게 A3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개발자의 습성으로 봤을 때 이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도 또 다른 A1, 또 다른 A2가 있겠죠. 이렇게 모호한 이름을 의미가 모호한 이름을 짓게 되면은 나중에 이 A1이라는
이쪽에서 크래시가 나서 A1이라는 것을 찾을 때 여러 개의 산재되어 있는 A1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A1이 어떤 A1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미 없는 이름을 짓지 말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야지 되겠습니다. 또 코드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주는 거가 L, 1, 그다음에 I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L인지 숫자 1인지 I인지 모호하게 되고요. 요것도 어떻습니까? 숫자 0인지 대문자 5인지 소문자 5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향해서 어, 변수명을 작성하면은 클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불필요한 이름을 지어서 괜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임 어떻습니까? 네임은 당연히 스트링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굳이 필요 없는 이런 스트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et active account 지금 활성화된 계좌를 얻는데 굳이 인포라는 거가 필요가 없겠죠. amount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요 더 데이터는 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불필요한 이름을 짓게 되면 괜히 이름만 길어지고 그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름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명칭으로 들어가서 명칭에서 이제 넘어서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는 이제 주석을 지을 때 잘 지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요 배드 케이스를 보시면 주석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이틀이라든지 오서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거가 설명이 없더라도 그냥 이름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석을 집어넣음으로써 코드를 해석하는데 더 난해하게 되는 그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주석은 하나만한 주석이죠. 네임이 네임이고 버전이 버전이다 라는 거 있고, 더 나쁜 케이스는 오탈자 주석을 작성하면서 또 오탈자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get profit 해가지고 이익을 산출해내는 함수가 있는데 그 주석을 프로파일로 이제 잘못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개발자는 이 프로파일을 얻는 건지 프라핏을 얻는 건지 이 소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주석을 통해서 더 개발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은 되도록 작성하지 않는 것이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짜다 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로직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줘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 이걸 다시 비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워서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풀 베니핏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플로이를 산출하는 이런 계산식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게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석을 불필요하게 달지 말고 코드로 말해라가 이제 클린 코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면 이 명칭만 보고도 이 함수 안에서 이런 업무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주석은 달지 않도록 하는 거가 이제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함수 작성할 때 이제 클린 코드 작성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배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함수명이 일단은 이렇게 길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읽기가 싫어지게 되죠. 예,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길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요런 get inherit라든지 아니면 has attribute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함수이면서 내부에 각각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보이고 또 이런 if문을 타면서 이때는 이 일을 하고
이때는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 안에서 여러 가지 절차 지향 프로그램을 해놓듯이 여러 개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함수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뭐 이런 셋업이라든지 위키라든지 뭐 두세 개 이제 붙어 있을 때도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분석하고 나중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제 굿 케이스를 보시면 이거 똑같은 소스 코드가 이런 중복을 없애서 함수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함으로 인해서 렌더 해준다. 표시를 해주는데 셋업하고 티어다운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렌더링 해준다, 표시를 해준다 라고 이제 함수명만 봐도 아래에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뭐 get 위키 페이지 받아와서 그 다음에 include 셋업 페이지를 해주고 컨텐츠를 추가한 다음에 티어다운 페이지를 추가해주고 컨텐츠 추가한 다음에 get HTML을 얻는다 라고 이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이걸 소스 코드로 이 더 아래에 있는 레벨을 내려가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함수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제 가독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함수는 이렇게 조각조각 함수로 다시 쪼개서 작성하라고 클린 코드 규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을 부여할 때 함수는 동사형의 명칭을 부여하고 변수는 명사형의 명칭을 부여하면은 이제 명칭만 보고도 이게 어떤 행위를 하겠구나, 어떤 어트리뷰트 속성을 나타내겠구나 이렇게 명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작성할 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왼쪽에 보는 케이스는 이제 들여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엄청나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깔끔하게 하면은 이게 함수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이제 함수를 작성해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이펙트는 어떤 업무를 시켰는데 그 외에 다른 그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2차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체크 패스워드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체크 패스워드라는 메서드가 밑에 읽어보지 않더라도 패스워드를 체킹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쭉 함수를 수행하다 보면은 밸리드 패스워드일 때는 세션을 이니셜라이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워드를 체킹하는 루틴 안에 세션을 초기화하는 루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코드를 작성할 시기에는 이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뭐 1년 후, 6개월 후에 왔을 때는 요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는 기능을 깜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동반하는 함수를 작성하지 말라라가 이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빼서 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겠죠. 이제 함수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도 이제 함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긴 클래스는 아무래도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필수적인 쓰는 이제 함수들만 포함해서 이제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이런 업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클래스로 여러 가지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명칭에서 슈퍼라든지 매니저라든지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클래스 명칭은 이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라는 명칭을 봐서 아무래도 상속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 하위에 여러 개의 하위 클래스가 있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거대한 어마어마한 대시보드, 큰 대시보드라고 이제 만약에 개발자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케이스와 이제 혼동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짓지 않도록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뭐 아까 함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도록 작성하라고 했는데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래스를 작성할 때에
유명한 원칙으로는 SRP,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 있는데요. 클래스가 한 가지 업무, 한 가지 맡은 업무만 해야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은 변경의 소요가 이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로 카 클래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 클래스는 이제 자동차가 가고 서는 것은 자동차 본연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상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차가 하는 것이 아니죠. 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체크 오일의 행위도 이 두 가지는 뭐 향후 뭐 근미래에 뭐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 차가 개발이 되면은 뭐 맞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자동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탑이라든지 스타트 기능이 수정하거나 변경이 될 소지가 있어도 이 클래스에 와서 손을 대게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하는 기능에 변경이 있어도 이 카 클래스를 손을 대게 되고, 체크 오일 하는 기능에 변경이 있어도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경 소요가 생겨서 변경 소요가 생기고 또 이 기능이 옆에 있는 기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데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에처럼 이제 자동차 클래스는 자동차가 하는 일만, 드라이버 클래스의 드라이브를, 그 다음에 정비공, 미케닉의 클래스에는 이제 체크 오일을 이렇게 나눠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 원칙을 잘 알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숟가락만 하더라도 밥을 먹는 숟가락, 차를 마시는 숟가락,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숟가락, 이렇게 차, 차등을 둬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개발하게 되면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다른 것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급식을 먹지만 예전에 이제 도시락을 쌓아갔을 때 숟가락 끝에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포크랑 숟가락 일체형 어,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구가 만약에 이 포크가 이가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숟가락도 못 쓰게 이제 교체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처럼 자기가 원래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클래스를 쪼개달라고 하는 거가 이제 SRP가 되겠습니다. 요 SRP 원칙을 적용해서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만 한 가지 일만 이렇게 나눠서 클래스를 작성해주면 이제 변경 소요가 적어진다. 결과적으로 클린한 클래스, 클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가 이제 싱글 클래스를 작성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변수명, 의미 있는 함수명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긴 함수라든지 긴 클래스 작성은 지양을 하고, 중복되는 소스 코드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긴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쪼개서 그 하나의 함수, 하나의 클래스는 자신의 일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분리를 해주면 이제 클린한 코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린 코드 작성 규칙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구현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해 놨는데, 만약에 기존에 작성이 되어 있는 코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클린한 코드로, 클린한 구조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리팩토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